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배상해법 발표 소식과 함께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소식 등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에선 뉴스 현장과 뉴스투나잇, 일요와이드를 중심으로 이동준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연합뉴스 TV에서는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황영웅 씨에 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3월 3일 출발 600에서는 폭행 의혹에 휩싸인 트로트 가수 황영웅이 MBN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황영웅 씨는 지난 3일 SNS 계정에 글을 올려 이제 불타는 트롯맨 경연을 끝마치려 한다라며 직접 하차 소식을 알렸습니다. 황영웅 씨는 자필 사과문에서 과거 폭행 의혹에 대해 나로 인해 상처받으셨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사실이 아닌 이야기에 대해서는 꼭 바로잡고 싶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앵커는 지난달 중순부터 불거진 폭행 의혹에 프로그램 하차 요구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을 강행해 해당 제작진 및 황영웅 씨가 더욱 큰 비난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3월 6일 뉴스 현장에서는 학교 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해 심층적 논의를 하였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에 따르면 아동기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대학생에 대한 설문 결과 54.4%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고 13%는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에 이런 사실을 알려도 3분의 1가량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언어 폭력의 경우 피해를 장난으로 치부하면서 더욱 힘들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소송 제기가 두려워 학교 자체에서 적극적인 해결을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기록이 유예되거나 심의를 거쳐 삭제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학교 폭력은 청소년의 학창 생활과 그 이후의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지 못하고 무마된 경우에 피해자는 그 기억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학교 폭력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해자의 사과가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징계 조치를 받는 경우 학교생활 기록부의 학적사항 또는 출결사항, 행동 특성 등 항목에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은 이 문제로 전학을 가야 하거나 직업 선택 등에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처벌을 회피하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최근 정치권의 사례와 같이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소송 절차 등이 이루어지는 구조나 그 과정 등 법률적인 정보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주제를 심층 보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황영웅 씨의 사건과 관련하여 제작진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 빠른 대응을 할 수 없었고 의혹이 있는 부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이수만의 신주전화 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이 인용 결정됨에 따라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 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문화의 변화와 K-팝 산업적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3월 7일 뉴스 투나잇에서는 K-팝 아이돌 음반 판매가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을 전하며 팬들이 가수 사진이나 팬사인회 표를 얻으려 음반을 사지만 음반 대부분이 그대로 버려져 소비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음반이 나올 때마다 수십 장씩 사는 건 기본이고 음반에 포함된 멤버 사진과 같은 굿즈나 팬사인회 응모권을 위해 구매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소비자원의 설문에 따르면 K-팝 음반을 굿즈 수집을 위해 구매한다는 응답이 52.7%, 이벤트 응모가 목적이라는 응답이 25.4%에 달했습니다. 기자는 멤버가 총 13명인 유명 아이돌 음반을 직접 구매하며 어느 멤버의 사진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멤버가 나오는 음반을 사려면 수십 장을 사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거래조사팀장은 굿즈를 별도 판매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굿즈의 종류나 수량에 관한 정보만 있을 뿐 중요한 상품의 이미지 같은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 사랑이 과도한 소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획적인 소비를 당부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과거 음악 시장은 음반 시장으로 불리며 음악을 소비하기 위해 음반을 구입하는 게 일상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음원 중심 기술 변화 속 실물 앨범은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고 많은 레이블사들이 도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아이돌의 등장과 함께 음악 중심에서 스타 중심의 시장 구조로의 전환에 성공한 K-팝 산업은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음악 시장이 구독제 스트리밍 서비스로 재편됨에 따라 앨범 중심 음악 제작과 실물 음악의 구매 소장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전략 덕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실물 음악 시장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음반이 오직 음악 감상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만큼 구매 목적 자체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만큼 단순히 소비자가 앨범을 음악 감상 목적이 아닌 이유로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많은 상품이 버려지고 있다는 점만 언급하기보다 실물 앨범 시장이 지금까지 K-팝 산업에 미친 긍정적인 평가 혹은 새로운 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합니다. 연합뉴스TV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수상이 유력한 영화에 대한 소식도 전했습니다. 3월 5일 일요와이드에서는 초고도 비만의 남자가 생의 마지막에서 구원을 찾는 영화 더 웨일 개봉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상을 거부한 채 온라인으로만 학생들을 만나는 주인공은 가족을 버린 죄책감에 폭식증을 얻었고 거대한 육체의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가다 생의 마지막에서 헤어진 딸을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4시간 넘는 특수 분장을 받고도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브랜든 프레이저는 크리틱스 초이스 등 헐리우드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고 아카데미 유력 후보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미이라 시리즈로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가 있었던 브랜든 프레이저는 과도한 영화 촬영 스케줄로 인해 부상을 입고 이혼을 하는 등 개인적인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슬럼프에 빠져 우울증을 앓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 회장이었던 필립 버크의 성희롱으로 인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용기 내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왕년에 잘 나갔으나 실패한 스타의 대표적인 인물로 조롱의 밈이 되었던 그가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고통받거나 어두운 바다에 있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당신도 두 발로 서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브랜든 프레이저의 소감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랜 공백기를 깨고 배우로 복귀한 프레이저의 이야기가 영화와 연결되면서 또 다른 극적 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영화의 소개에 만족하기보다 감상을 위한 배경 지식이나 맥락 등을 같이 전달한다면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박민영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영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5일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도심 속 거대 흉물이 되어버린 장기방치 건물의 해법에 대해 다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주택가 한 켠에는 700평 일대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 방치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무려 15년째 방치 중인 도심 속 방치 건물인데요. 지난 2007년 시장이 있던 부지를 개발하기 시작했으나 공사가 시작된 후 2년 만에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었다는데요. 주변에 위치한 상가의 주민 통행을 위협하고 초등학교 통학로에도 영향을 주어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철거를 위한 여러 방법이 고려되어 왔으나 재건축이 무산되고 사업주 변경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번번이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방치 건물 철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시공 과정에서 중단된 지 2년이 지나면 공사 중단 건축물로 지정된다는데요. 2022년 국토부에서 실행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제3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 총 286곳, 10년에서 15년 동안 방치된 건물은 58곳, 15년을 초과한 건물은 무려 169곳으로 전체 비중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은 방치된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는 정비 사업의 실현을 위해 들이는 노력에 비해 실현까지 가는 것은 매우 드물다며 설계자도 모르고 설계도 또한 시대 흐름에 뒤처져 있어 장기 방치될수록 더 장기간 방치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경기도 용인시의 산책로 옆에 위치한 폐건물에 대해 다뤘는데요. 과거 스포츠류 아울렛 매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이 9년째 방치된 것이라고 합니다. 건물 내부엔 공사 자재와 생활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벽엔 낙서가 잔뜩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보수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방치된 건물은 정비를 따로 하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또한 접근을 막아주는 펜스가 없어 누구나 폐건물 내부로 출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19년과 2022년 건물 내부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상황까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 장소로도 악용될 우려까지 있는 장기 방치 건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라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이 훨씬 더 빠르게 노후화되고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거나 주변 주거 환경을 해치는 악영향이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장기 방치 건물이 대부분 강제 처분이 어려운 사유재산임을 짚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3년마다 폐건물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정비 계획에 따라 안전 조치를 시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장기 방치 건물은 강제 처분이 어려운 사유재산일 뿐 아니라 건축주, 시행사, 시공사 등 복잡하게 얽힌 권리관계로 인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책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20년 넘게 방치되었던 장기 방치 건물을 지난 2022년 경매로 낙찰받은 건축주와의 협의 끝에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해당 건물이 지역의 미관, 안전, 상권 발전 등을 저해한다는 주민들의 민원과 지속적으로 사업 주체와 건축주를 만나 사업 재개를 독려한 끝에 이루어낸 성과로 올해 상반기 중 철거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장기 방치 건물이 문제가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폐건물 철거 활성화 움직임이 확대되었다는데요. 지난 2021년에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해당 개정법 시행에 따라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개월 이내로 철거를 하거나 행정당국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까지 개정될 정도로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는 공익 관점으로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좋은 사례를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데요. 폐건물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1985년부터 30년 넘게 운영한 목욕탕이 폐업하자 세종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는데요.
지난 22년 11월부터 카페, 객실, 공유주방, 라운지 등으로 이루어 지역 주민뿐 아니라 세종시 관광객들에게 인기 코스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03년까지 공장으로 사용된 후 14년간 방치되었던 건물을 세종시에서 매입하여 카페, 전시회, VR존 등으로 새롭게 조성하였는데요. 이렇게 세종시의 바람직한 두 가지 사례가 지자체와 주민 모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면 폐건물도 성공적인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좋은 메시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거대 흉물이 된 장기 방치 건물이 지역 전체를 쇠락시키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세계적인 실태 조사와 향후 활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끝으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민영 학생은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장기 방치 건물이 지역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와 이러한 피해 사례에도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는 건물이 너무나 많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에 대한 민영 학생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저는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다양한 곳에 방치된 건물들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기 방치 건물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한 줄 평하겠습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박민영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시선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한 사회적 관점도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과 사례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도 새로운 판결을 내린 사안이 있어서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달이었습니다. 동성 부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동성 부부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동성 부부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네. 먼저 이번 사례의 소송부터 판결까지의 개요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습니다. 연합뉴스 등 여러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1-3부는 지난달 21일 소송옥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인데요.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를 뿐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동성 커플의 혼인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소 씨는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 씨는 실질적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면서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건보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소 씨는 주장했습니다. 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민법과 대법원과 또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2심 선고 후 김 씨는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MBN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은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지난 6일 서울고법 행정 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재판부가 동성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은 인정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네. 이번 소송의 쟁점 또 판결의 근거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정리해 보죠. 네. YTN 한국경제 등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 제도 취지에 집중했습니다. 관련 제도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거로 설계됐지만 해석과 운영이 법률적 의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생활 공동체 개념이 기존과는 달라지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현행법상 혼인이 남녀 간의 결합을 의미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소 씨와 김 씨의 관계를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아니더라도 이들을 사실혼 배우자들과 달리 대우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같은 생활 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혼과 비교 대상이 되는 동성결합은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에 대한 상호 간 의사, 또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 경제적, 생활 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한다면서 사실혼과 동성결합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건보공단이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를 인정하면서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라고 봤습니다. 건보공단의 처분이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동성 커플의 부양 여부를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인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제도 도입 취지를 보면 피부양자의 범위가 법률이 정한 가족 및 부양 의무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할 생활 공동체 개념의 기존 가족 개념과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고 기존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누구나 어떤 면에서 소수자일 수 있고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번 판결이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인 만큼 다양한 네. 평가와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또 추후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도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 판결에 대한 어떤 여론과 파장 등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언론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얻어낸 권리는 혼인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1000가지 권리 중 하나일 뿐이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김용민 씨가 지난달 21일 2심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이번 판결 이후 동성 커플의 지위를 판단해달라는 관련 소송과 권리 구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이 되면 동성 커플과 관련한 다른 법 해석과 제조도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연합뉴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동성 커플도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며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말 환영할 만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교수는 동성 파트너의 법적 보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동성 커플도 사실혼에 준하는 사회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동성 커플은
우리 사회에 뚜렷하게 존재하고 서로 돌봄의 관계에서 의존적인 동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여부를 떠나서 두 사람이 서로 부양의 책임을 진다면 최소한의 복지 수준에서는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박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은 최소한 국민연금법과 같은 공법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이 판결이 확대 적용될 여지가 커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판결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의 해석과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윤승환 변호사는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 배우자 집단을 피부양자로 인정해 왔으면서 동성결합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자의적인 차별이라는 논리 구성이 가능했던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다른 여타 사회보장 법령과 다른 구조여서 나올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건강보험 외에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 법령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 피부양자를 명시하기 때문에 동성 커플이 보호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했다는 해석을 하는 것은 매우 무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이 너무 앞서 나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법상의 가족 개념은 아직 바뀌지 않았고 동성결혼의 인정은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 문제로 관련 입법도 미뤄지고 있다면서 사회적 변화를 마지막으로 정리 조정하는 사법부가 너무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5년, 10년 후 관련 입법이 되고 나서 판결이 내려진다면 몰라도 현재 단계에서는 판결이 앞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쟁점이 있어서 대법원에서도 인정될지 다른 법적 지위 인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법도 이번 판결이 동성혼, 동성 배우자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치권에서도 2심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동성부부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정통적 가족처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 동반자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성결혼에 합법화는 동성결혼 당사자들이 이성결혼 당사자들이 누리는 혜택을 동등하게 보장해달라는 요구에서 비롯됐습니다. 소 씨의 사례도 이성인 사실혼 배우자가 누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자신에게도 인정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동성결혼 커플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 역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야겠군요. 자, 끝으로 언론이 이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다룰 때 지켜야 할 점, 그리고 언론 보도가 해야 할 역할이 있겠죠? 네. 끝으로 짚어보죠. 네, 그 답은 이번 소송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소 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동성 배우자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용납하지 않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성별 이분법, 정상가족 담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는 차별과 이 평등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동성 커플의 경우에도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건보공단 처분이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은 성적 지향에 따라 선택한 생활 공동체 상대방이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며 동성결합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 대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에서 이 소수자들의 의견은 번번이 묻히고 또 그들의 말을 올곧이 듣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죠.
소수자라고 해서 그 존엄성을 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객관성과 공정성으로 사안을 다루는 것, 바로 언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바르고 공정한 언론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